자, 이제 항상 시작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음, 자, 이제 시산가액의 조정이란 말이 있어요. 지금 책에 체크 안 돼 있죠? 왜 그런지 알죠? 가끔 나와, 가끔. 오늘 할 건데 일단 책에다가 딱 두 개만 쓰고 건드리지 마세요. 시산가액에다가 최종 확정, 최종 가격 아니다. 산술 평균 X. 일단 이렇게 쓰세요. 딱 그 두 개. 왜 나머지 1절 체크하지 마세요. 이제 설명할 테니까. 자, 이제 시산가액의 조정. 일단 얘는 조정이란 말이 붙었죠. 아니 이게 봐봐. 제목. 조정이란 말이 붙었죠. 조정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일단 시산가액이 뭔지 모르겠지만 걔는 확정된 가격은 아닌가 봐요. 조정하는 거니까. 가액은 가격이야. 시산가액, 시산. 평가 방식에 의해서 시험 삼아 1차적으로 산출한 가액을 시산가액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원룸 건물이 하나 있어. 원룸 건물이. 이 가격을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원룸 건물은 임대료 수익이 주된 목적이니까 임대료 수익적인 측면에서 수익 방식으로 평가해봤더니 11억 원이 나올 것 같더라. 이렇게. 근데 이렇게 원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통매매도 잘 되잖아요. 통매매도. 그래서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봤더니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 또 흔하진 않지만 원룸 건물을 원가 방식에 의해서 비용적인 관점에서 원가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요 원룸 부지 땅 매입비 얼마, 건물 가격이 얼마인데 몇 년 지나서 훼손되고 노후화 됐으니까 감가상각 빼서 얼마 해가지고 9억 원이란 가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시상가격이에요. 시상가격은 평가 방식별로 우선적으로 시험 삼아 산출된 값이 시상가격이에요. 감정평가 보고서에, 감정평가서에 이 가격 쓰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해봐야 돼. 그러면 다시 이 상태를 각각의 평가 방식별로 평가를 했더니 이 값이 나오더라. 근데 원룸 건물은 내가 봤을 때 결국 가장 큰 게 임대료 수익이 많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전체 평가돼서 나온 금액 중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나온 값을 나는 50%를 반영을 하겠다. 다음, 원룸은 통매매도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비교 방식에 의해서 나온 값을 40%를 반영하겠다. 원가 방식에 의해서 나온 값을 10%를 반영하겠다. 이걸 갖다가 가중평균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중평균. 가중평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지. 자, 산술평균은 뭐냐면요. 각자의 평가 방식별로 구해서 나온 값을 차등 없이 그냥 다 더해서 뿜빠이 3으로 나눠버린 게 산술평균이에요. 근데 감정평가는 산술평균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평가 방식별로 나온 값에 비중의 차이를 둬서 어떤 평균한다? 가중평균. 가중평균이라는 소리 몰라도 좋으니까 시험에 여기서 오답이 3번이나 나왔거든요. 감정평가에서 알든 모르든 산술평균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산술평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값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하느냐. 자, 9억 원에 10% 인정하니까 9천만 원. 10억 원의 값을 40% 인정하니까 4억. 11억 원의 값을 50% 반영하니까 5억 5천. 다 더했더니 10억 4천이 나오더라. 이렇게 구하는 게 시상가액이에요. 시상가액.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체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책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삼면 등가성의 원리 불일치가 있는데요. 밑줄 긋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옛날에 마샬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했을 때는 어떤 물건이든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즉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어떤 측면에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등가, 가격은 차이가 없다 라고 했는데 그 말 안 돼요. 말 안 돼요. 어떤 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삼면 등가를 인정해야 안 해? 인정하지 않아요. 차이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삼면 등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 뭐 그 정도 용어고요. 그냥 이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또 이제 문제 또 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문제. 시산가액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시산가액은 삼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서 조정할 필요가 없다. 자,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아니 문제에서 자기가 조정이라고 썼는데 지가 뭔데 조정하지 말으라고 그래. 그거 틀린 거예요. 그렇죠? 3번. 시산가액은 최종 평가 가격이므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것도 틀렸어. 어? 조정이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왜 자꾸 지가 조정하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시산가액은 1차적으로 평가 방식에 의해서 나온 각각의 1차적인 값이지 시험 삼아 산출한 1차적인 값이지 최종 확정된 가격이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정도만. 그리고 복습 금지. 금지.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이제 앞전에 계산 문제 한번 나왔어요. 얘 한번 나오면요. 한참 있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푸는 방법만 아까랑 똑같아. 자, 예제 문제 한번 읽어보니까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시산가액의 조정을 통해서 구한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냐. 첫 번째,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거래 사례 비교를 통해서 구한 가치가 1억 2천이고 원가, 조성비용, 원가 방식, 조성비용을 통해서 구한 가격이 1억 1천. 임대료 수익 방식을 통해서 구한 값이 1억 원이다. 라고 평가 방식별로 값이 다른 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 시산가액의 조정 방법은 각각의 차등 비중의 차이를 둬서 즉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인데 가중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비용, 원가 방식은 20%를 반영하고 거래 사례, 비교 방식은 50%, 임대료 수익 방식은 30%를 적용한대. 그러면 아까처럼 거래 사례 1억 2천에다가는 얼마를 곱하면 되는 거야? 0.5 비교 50%. 조성 원가, 조성 비용을 통한 값이 1억 1천에다가는 0.2. 임대료 수익 방식을 통한 값은 0.3.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시상가치다. 그렇게만 알아두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가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크게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비용성, 원가 방식, 원가법, 적산가격, 적산법, 적산입력. 시작. 시장성,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비중가격, 임대사례 비교법, 비준입력.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시작. 수익성,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수익가격, 수익분석법, 수익입력 중에 요거 할 거예요. 요거는 수업 끝날 때까지 안 지울 거예요. 왜 그런지 알죠? 계속 따라서 읽으라고 할 거거든. 계속. 시험 볼 때까지 한 50번 이상 읽고 갈 거예요 아마. 자, 이제 첫 번째 원가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원가법을 다른 말로 복성식 평가법이라는 용어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도대체 왜 저 말이 나왔을까라고 살짝 한번 들어볼 거고요. 원가법에 의해서 구하는 가격 이름을 적절하게 산출되는 가액이다 해서 적상가격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적상가격을 다른 말로 복성가격이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예. 적상가격은 제조달원가에서 감가상각만큼 가치를 차감시키겠대요. 감가수정이라고 그래요. 또는 감가누계액이다 라고도 불러주는데 일단 건물에 훼손이 나타났어. 그러면 감가상각이 생겼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말하는 감가상각을 여기서는 감가수정이라고 돼. 똑같은 말. 예. 훼손된 만큼 가치를 차감해서 수정된 값을 다시 구해라. 이게 감가수정이거든.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감가누계액도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1년 지나니까 요만큼의 가치가 훼손됐대. 감가상각이 생겼대. 근데 만약에 이게 2년 지나면 여기다가 또다시 이만큼의 감가상각이 발생한대. 3년 지나면 여기다가 이만큼의 감가상각이 발생한대. 그래서 3년이 지난 건물의 감가상각액은 매년마다 발생되는 감가상각액을 다 합쳐서 계산하겠죠. 그렇죠? 그 말이야. 똑같은 말. 네. 지금 하는 게 아까 자동차 깨졌다. 험 물건 가격은 원래 새 물건 가격에서 험 물건이 된 만큼 가치를 차감시키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 좀 볼 거예요. 두 개가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나왔고 원가법이란
제 조달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감가 수정을 가하여 이 물건의 적상 가액을 구했다 하고 제 조달 원가법이란 제 조달원가에 감가 수정 금액을 더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했다. 자, 일단 2번 맞을까 틀릴까? 틀렸죠. 아니 감가가 뭐냐면 훼손된 만큼 가치를 깎아내리는 게 감가인데 어떻게 금액을 더하겠어. 말 같지 않은 소리지. 2번 틀렸죠. 자 1번 맞아요 틀려요? 아 봐봐. 분위기상 똑같은 내용의 지문이라면 내가 팔 아프게 왜 쓰겠어요. 분위기상 이거 틀렸죠? 맞아 틀려? 분위기상 맞는 거야 이게는. 자 볼래요? 이건 명확하게 틀렸어요. 가치가 감해진다. 감가란 말 자체가 가치를 차감시켜라. 빼야. 이 말 자체가 가치를 빼라 이 말이야. 근데 그 금액을 더하래. 이거 틀렸지? 근데 이건 맞아요. 여기서 가하여라는 거는요. 더하여가 아니고 감가상각의 영향을 반영하여 감가의 영향을 반영하여 즉 차감시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거고 요건 틀린 겁니다. 참 우리나라 말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빨리 뭐로 바뀌어야 돼. 빨리 주관식으로. 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설명을 여기까지 좀 하고 책을 정리를 해줄게요. 일단 설명 먼저 들을게요. 자, 뭐는 적상 가격은 뭐에서 감가 수정만큼 가치를 차감시키는 거예요. 자, 가봅니다. 자, 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10층짜리 건물인데 건축비가 10억이 들어갔대. 이 건물 언제 지었냐면 2018년 10월 27일 날 건물 10억 주고 지었대. 요 날짜는 건물이 건축된 날짜다 해서 건축 시점이다 라고 불러줘요. 무슨 시점? 건축 시점. 그럼 이 10억은 뭘까? 건축비. 10년 전 건축 당시 건축비 10억. 이 건물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게 바로 적상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근데 가격을 알아보고자 하는 날짜가 언제냐면 2018년 10월 27일이에요. 그러면 2018년 10월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물건, 이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이 물건의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 지은 지 몇 년 지났어요? 지은 지 10년이 경과했어요. 그러다 보면 10년 전 건축 당시는 새 건물이었을 텐데 10년이 지난 무슨 시점에서는 기준 시점에서는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았겠어? 10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물건은 10년이 지나서 이미 노후화된 감가상각이 발생한 헌건물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0년 전에 지어졌던 것과 똑같은 것을 언제 시점에서? 현재란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자, 아까 좀 해봐. 아까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기억나요? 시점은 기준시점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할 수도 있고요. 미래 도래할 장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 시점은 정하는 거에 따라서 현재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은 현재 시점이라고 못 박아서 말하면 안 돼요. 과거 시험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기준 시점은 현재 시점 말한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냥 기준 시점이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 지은 지 10년이 지난 것과 똑같은 것을 언제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낸다면, 생산, 조달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그러면 10년 전에 지어졌던 것과 똑같은 것을 또 현재 시점에 하면 강의실 엎어버릴 거예요. 10년 전에 지어졌던 것과 똑같은 것을 언제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해. 이제 여기서 별도로 설명하겠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소리야. 10억은 10년 전의 건축비고 10년이 지나면 똑같은 10층짜리 건물 질 때 비용이 비싸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10년 전에
10억. 10년 지난 기준 시점에서는 그때보다 시멘트 값, 철근 값 올랐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10억이지만 기준 시점에서는 똑같은 거 만들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걸 조심해야 돼.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 재조달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건, 즉 새 건물 가격이거든. 근데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서 감가상각이 발생해버린 헌건물의 값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아까 자동차처럼 헌물건 가격은 새것 가격에서 헌것이 된 만큼 가치를 차감시켜야 되겠죠. 감가 수정만큼 가치를 차감시켜야 돼. 근데 아까 우리는 앞에서 감가 종류를 물리적 감가란 것도 들어봤고 경제적 감가란 것도 들어봤죠. 그렇죠. 또 무슨 감가가 있었죠? 기능적 감가가 있어요. 갑자기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겠죠. 자, 일단 기본 논리는 원가법에 의한 적산 가격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수정만큼 가치를 차감해서 구하는 것이다. 일단 이게 기본 논리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이제 재조달원가에 대해서 한번 가볼 거예요. 첫 번째, 재조달원가 특징. 원, 투, 원이 제일 중요하고 투 가끔. 3번 참고. 자, 재조달원가는 10억이 아니고 15억이에요. 네, 재조달원가는 10억이 아니고 얼마라고? 15억. 그래서 재조달원가는 건축 시점 당시의 건축비를 말한다면 돼, 안 돼? 안 돼. 언제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10억이 아니고 15억이에요. 좀 이따가 요거 관련된 문제도 별도로 한번 기출문제 풀어볼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재조달원가는 자가건설이 있다 하더라도 자가건설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도급건설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 있는데 자, 이 건물을 만드는데 공사기간이 총 이제 6개월이 걸려요. 근데 건축과 관련되는 비용인 9억이래. 근데 건축업자 갑돌이가 있어요. 그래서 갑돌이한테, 야 갑돌아, 6개월 동안 내 건물 좀 만들어 주지 않을래? 했더니 갑돌이가 만들어 주겠대. 대신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적정 이윤 1억 원을 달래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나는 돈 주고 일시키는, 건축주는 돈 주고 일시켰으니까 도급인, 갑돌이는 나한테 돈 받고 일해주니까 수급인, 건축업자, 예, 개발업자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자가건설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건축주가 갑돌이한테 일 안 시키고 직접 만든대. 그럼 자가건설이면 얼마면 이 건물 지을 수 있죠? 9억. 근데 갑돌이한테 돈 주고 일 시키는 도급건설이라면 얼마? 10억. 자, 그런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 기회비용.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건 9억짜리가 아니야. 왜냐? 건축주가 6개월 동안 여기에 매달려서 건물을 직접 건축하지 않고 다른 데서 일을 하면 6개월 동안 1억 원을 벌어올 수 있는데, 지가 직접 매달려가지고 건물 지으면 다른 데서 1억을 벌어올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도 이건 9억짜리가 아니고 얼마다? 10억짜리. 따라서 재조달원가에는 개발업자, 건축업자, 수급인의 이윤, 적정 이윤이 반영돼야 돼, 안 돼야 돼? 반영돼야 돼. 그래서 자가건설이지만 자가건설로 보는 게 아니고 도급건설에 준해서 처리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3번은 뭐라 써놨어요? 참고. 재조달원가는 적산 가격의 상한 가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재조달원가가 10억이래. 만약에 감가상각이 하나도 없대. 그러면 평가되는 적산 가격은 정확하게 10억이죠. 같을 수 있어. 근데 감가상각이 조금이라도 발생해버리면 10억에서 빼고 남은 돈이 요거니까 적산 가격 입장에서는 절대 재조달원가를 오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재조달원가는 적산 가격의 상한 가격이 된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거. 예. 이게 중요합니다. 1번, 2번이. 네. 다음, 재조달원가 분류. 재조달원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상 부동산과 물리적으로 똑같은 걸 만드는 재생산 원가 또는 복재원가, 복조원가라는 게 있는데, 얘는 대상 부동산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물건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원가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험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용어만, 개념만 중요한데. 따라서 해보세요. 재조달 원가를 시작. 재조달 원가를 복제 원가로 반영하면, 자, 재조달 원가를 복제 원가로 반영하면 대상 부동산이 10층이면 나도 10층이야. 대상 부동산이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고 주차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심각한 기능적 결함이 있다면 복제 원가도 똑같이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심각한 기능적 결함이 있는 물건을 만든다. 그게 복제 원가예요. 복제. 그러니까 복제 원가는 좋은 거든 문제가 있든 없든 안 좋은 거든 대상 부동산하고 물리적으로 똑같은 걸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복제 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체원가가 중요해요. 대체원가 또는 대치원가라고 불러주는데, 대체원가는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물건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해요. 다시 따라서 할게요. 자, 재조달원가를 대체원가로 반영하면 재조달원가를 대체원가로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야, 대상 부동산아, 여기 원룸 건물인가 봐. 뭐 상가든. 너 연간 임대 수익이 얼마 나오니? 했더니 1억 나온대. 효용이 1억짜리래. 그러면 재조달가를 대체원가로 반영하면 얘도 똑같이 연간 임대 수익, 효용만 똑같으면 된대. 요것만 똑같으면 된대. 대신에 물리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어도 문제 삼지 않겠대요. 그러면 재조달가를 대체원가로 반영하면 대상 부동산은 10층이지만 대체원가는 7층짜리 건물이어도 문제 삼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10층짜리 건축비에 비해서 7층짜리 건축비는 몇 개 층만큼의 비용이 빠진 거예요. 3개 층만큼의 비용이 빠져나간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임대 공간이 넓은 10층짜리 건물과 임대 공간이 부족한 7층짜리 건물에서 어떻게 동일한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어. 왜냐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엘리베이터가 부족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기능적 결함이 있는 10층과 정상적인 엘리베이터가 충분하게 있고 주차 공간이 충분하게 갖춰져가지고 기능적 결함이 없는 7층이라면 동일한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있죠. 그러면 대체원가는 대상 부동산보다 상계층만큼 가치를 빼버렸죠. 이게 뭐냐면, 자 볼래요? 이 대상 부동산은 나중에 일반 건물에 비해서 심각한 기능적 결함이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일반 건물에 비해서 심각한 기능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 그만큼의 가치를 여기서 차감시켜줘야 돼. 맞죠? 근데 재조달원가를 대체원가로 반영하면 나중에 빼야 될 기능적 감가에 대한 부분만큼 미리 빼고 반영을 해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얘가 7층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냐? 재조달원가를 대체원가로 반영할 경우 이미 기능적 감가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또다시 또 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중 감가가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한다는 거. 우리 책 좀 읽어볼게요. 551. 원가법이란 기준 시점 현재. 잠깐만. 아까 제가 현재라는 시점 쓰지 말라고 그랬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기준 시점 현재라고 나왔죠? 이 말 맞을까 틀릴까? 이거 맞아요. 저기 잠깐만 잘 들어봐요.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 기준 시점은 현재 시점을 말한다면 틀려요. 과거나 미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처럼 기준 시점 현재의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요, 프리젠트 지금이다가 아니고 기준 시점이 되는 그 당시의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가 맞아요. 예. 원가법이란 기준 시점 현재의 대상 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라고 나왔죠. 자, 우리 기출문제는 뭐라고 나왔어요? 가하여. 가하여 하여는 더하여가 아니고 그 영향을 반영하여. 이렇게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하고 이때의 시상가액을 적산가액, 적산가격이라 한다. 부동산의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를 상한 가격으로 한다. 그러니까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를 넘을 수가 없다 이거죠. 아까 설명했던 거 상한. 됐고 넘기세요. 552. 재조달원가의 재조달원가란 언제 시점? 기준 시점. 재조달원가의 종류
동그라미 1번 복재원가, 복재원가. 복사란 말은 잘 안 쓴대. 냈더 그냥 재생산 비용 원가. 기억 체크. 기억. 대체원가, 대체비용. 기억 체크. 디귿. 대체 원가를 제조원가, 제조달 원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기능적 감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또다시 기능적 감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네. 다음 양가로 3번.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대체원가하고 복제원가하고 누가 더 좋은 겁니까?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좋고 안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시험에 안 물어보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복제원가를 쓸 수도 있고 뭐 대체원가를 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건물이 지은 지 한 1년밖에 안 됐다는 거야. 그럼 거의 새 건물에 가깝겠죠. 그러면 건축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사이에 뭐 신자재가 나온다든지 건축의 어떤 기법이 새로운 기법이 나온다든지 감가상각이 크게 발생하지도 않았잖아요. 뭐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 물리적인 측면에서 비교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복제원가를 쓰는 거고 지은 지 19년 된 건물이 있대. 그러면 건축한 지 19년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서 어떤 자재가 새로운 자재가 등장할 수도 있고 어떤 건축의 선호도가 바뀌면서 건축 기법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감가상각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걸 만든다 이런 식의 접근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효용적인 관점에서 보자 해서 뭐 대체원가를 쓴다 뿐이지 누가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됐고 양가로 3번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방법. 도급건설이든 자가건설이든 무슨 건설에 준해서 도급건설에 준해서 처리한다. 따라서 건축주가 직접 건축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도급건설을 상정하여 누구의 수급인의 이윤은 재조달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참고하기는 그냥 참고입니다. 다음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 추계 방법이란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절대 밑줄을 긋지 마. 그냥 듣기만 해. 책에도 지금 체크 안 돼 있죠? 왜 안 돼 있는지 알죠? 저번 수능 때 안 했으니까 안 됐겠지 뭐. 매번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잘 안 나오니까. 자, 책을 넘기란 말은 아니고 체크만 하지 말고 그냥 들으라고요. 이 추계 방법이 무슨 말이냐면 10년 전에 지어졌던 것과 똑같은 것을 기준 시점에서 다시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재조달원가 비용을 알아보는 방법이래. 첫 번째 직접법, 예, 기억, 총가격적산법, 총량조사법 있는데 분명히 밑줄 긋지 말라고 그랬는데 밑줄 긋라고 그러네.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니까 듣기만. 예,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 건물을 만드는데 투입된 모든 걸 다 조사하겠대. 4,200원짜리 시멘트, 예, 1,500포. 그러면 4,200 곱하기 1,500. 370원짜리 벽돌 42,000. 그럼 370 곱하기 42,000. 이런 식으로 건물을 만들 때 투입된 모든 비용을 조사한다. 그게 바로 총가격적산법, 총량조사법이라고 하고 넘겨서 니은의 부분별 단가 적용법, 구성단위법은 건물을 만드는데 주요 구성 부분이 얼마, 벽 만드는데 얼마, 바닥 만드는데 얼마, 지붕 만드는데 얼마 그렇게 해서 알아보는 거고 단위 비교법이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야, 너 이번에 건물 지었다며 얼마 주고 지었어? 나 이번에 평당 280에 싸게 지었다? 이런 것들. 제곱미터당 평당 건축비 얼마. 근데 이제 평이란 말은 공식으로 못 쓰는 거니까 제곱미터 단위당 비용이 얼마나 들었다. 그게 바로 단위 비교법이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변동률 적용법, 비용지수법인데 밑줄은 여전히 그으면 안 돼요. 609페이지 11번 가보세요. 609, 11번. 계산기 꺼내서 609, 11번. 자, 이제 볼 거예요. 691번.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재조달원가는 20년 전에 준공된 5층짜리 건물 내역을 물리적인 내역을 보니 대지 면적 500제곱미터, 건물 연면적 1450제곱미터. 자, 스톱. 이 대지가 뭐야? 대지가 땅이 대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재조달원가는 어떤 거에 대한 재조달원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야. 그러면 대지는 필요 없겠다. 그죠? 다음 20년 전에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 보니
직접 공사비 3억, 간접 공사비 3천, 공사비계 3억 3천 에다가 수급인 개발업자의 이윤 7천 더해서 공사비 총계 4억 이라고 지가 계산을 다 해놨네. 그리고 밑에 거 그게 핵심이야. 자, 칠판 다시 봐봐요. 진짜 조심할 건 재조달원가는 10억이 아니고 15억이라고 그랬죠. 건축 당시 건축비가 아니고 기준 시점에서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를 보니 20년 전 건축 비용 지수가 100이래. 근데 기준 시점 20년이 지난 기준 시점까지 당연히 시간이 흘렀으니까 올랐겠지. 145. 100과 145 관계를 알아야 돼. 뭔 말이에요? 1점.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니야. 1.45배가 됐다 이거죠. 그러면 뭐 곱하기 뭐 하면 돼? 쳐봐. 4억 곱하기 1.45 쳐보세요. 그러면 5억 8천이 나오는데 자 5억 8천은 건물 전체 가격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제곱미터당 가격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기 건물 연면적 1450 치면 40만원 나와요. 완전 서비스 문제. 서비스 문제. 그게 바로 변동률 적용법 또는 비용지수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23회 때 나오고 25회 때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야. 똑같은 게. 이런 문제는 솔직히 안 배웠다 하더라도 대충 감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계산 문제 유형.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네. 다음 원위치. 그래서 이제 제2조달원과 관련된 내용을 해봤고요. 555. 아까 제2조달원과 관련된 내용을 했어요. 이제 감가 수정 관련된 거 할 거예요. 감가 수정. 네. 감가 상각, 감가 수정. 두 번째, 감가 수정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우리 책 양가로 2번에 감가 수정 유형 나왔어요. 파란색 표 그냥 체크 한번 하세요. 체크. 예. 물리적 감가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어.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했었죠.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은 그냥 뭐 파손, 마멸 이런 것은 물리적 감가고 뭐 이런 거다라고 그냥 한번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고. 이제 양가로 1번 볼 건데요. 양가로 1번 보니까 파란색 표에 이렇게 나왔네. 왼쪽은 감가 상각. 혹시 무슨 목적이라고 나왔어요? 회계 목적이라고 나왔구나. 회계 목적. 이거. 오른쪽은 감가 뭐 나왔어요? 감가 수정 나왔죠? 얘는 혹시 무슨 목적이라고 나왔던가요? 그렇죠. 평가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저기 순위감의 세율 기억나시죠?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만큼 비용 처리해서 세금 공제 혜택 준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근데 우리 지금 부동산 감정평가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장부 정리하는 거 배우는 게 아니고 건물이 얼마만큼 훼손돼서 감가가 생겨서 이 건물의 잔존 가치가 얼마인지 건물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알아보자 하는 것은 회계 목적이 감가일까요? 평가 목적이 감가일까요? 우리가 알아보자 하는 게 요거예요. 책에다 하나 더 씁시다. 감가상각 밑에다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 실제 감가 고려. 그냥 실제 감가 X 이렇게. 감가 수정에다가는 실제 감가 고려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단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지금 이 표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표에 지금 깨끗하죠? 저번 수련한테 안 했죠? 왜 안 했냐면 과거에는 시험에 잘 나왔는데 근래 몇 년간 계속 아예 안 나와. 그래서 여기까지 안 했다가 오늘 한번 하려고. 근데 노란색으로 몇 개 써줄 거거든요. 그 노란색만 봐도 문제풀이 하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습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칠판에다 노란색으로 몇 개 써주는 것만 감만 잡으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개념 한번 잡아볼게요. 개념. 갑돌이하고 울돌이하고 이제 그 K7 자동차를 샀어요. 3,500만원 주고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차를 샀어. 친구거든 둘이. 색깔도 똑같아. 예, 똑같아. 보험도 현대해상에다 똑같이 보험 가입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이제 보험 가입했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어. 그랬더니
갑돌이 자동차는 3년 지났는데 차에 흠집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떤 놈이 뭉콕해가지고 조금만 살짝 보이지도 않아. 요 정도만 감가가 생겼대요. 그리고 차도 많이 안 타가지고 3년 됐는데 주행거리가 8,000km밖에 안 돼. 거의 새 차 수준이야. 안 돼. 근데 을돌이 자동차는 3년 지났는데 마치 13년 지난 것처럼 거지같이 이렇게 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감가가 적고 감가가 많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보험, 차량 보험 보면 보험 증권 오잖아요. 거기 보면 차량 가액이 찍혀 있어요. 차량 가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평가한 차량 보험 증권에 찍혀 있는 차량 가액은 훼손이 덜 된 놈하고 많이 된 놈하고 누가 더 가격이 높겠어요? 훼손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냐면 보험회사에서는 실제 차량에 기스가 많이 났냐 안 났냐 안 봐. 실사 안 해. 그냥 차량 등록부에 있는 차량 재원 가지고 그냥 상각률 적용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상태 본다 안 본다. 그게 바로 이런 개념이야. 이런 개념. 예? 근데 둘 다 이제 차를 이번에 팔려고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에 전화했어요. 팔려고 하는데 사줄 수 있냐 했더니 갖고 오래 사주겠대. 그러면 우리 3년 됐는데 원래 3,500짜리였다. 3년 되는데 얼마까지 쳐줄 수 있냐 했더니 통상 2,500만 원까지 줄 수 있대. 무조건이 아니고 통상 2,500을 주겠대. 그래서 가져갔어요. 그러면 먼저 그 직원이 차량 등록증 주라고 그래. 아, 둘 다 똑같은 날짜에 사셨네요? 똑같은 거네? 하고 등록증 받았죠? 그래 놓고 바로 2,500 줄까요? 안 줘. 가서 봅시다. 뭘 봐? 차량에 기스가 많이 났는지 안 났는지 봐야지. 그래서 보니 갑돌이 거는 3년 지났는데 흠집이 없어. 뭉콕만. 이걸 보지도 않아. 차량도 8,000km밖에 안 탔어. 그러면 그 딜러가 깜짝 놀라고 어떻게 차를 이렇게 잘 탔어? 이 정도면 한 300만 원 더 받을 수 있겠네 하고 2,800 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을돌이 거 보고는 깜짝 놀라. 아니 이게 3년 된 거예요? 왜 이렇게 거지 같아요? 아유 이거 1,000만 원 받기도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가격을 달리 평가하죠. 자, 이 자동차 중고 매매 상사 딜러는 말이죠. 차량의 가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평가하기 위해서 실제 훼손된 감가 상태를 봐 안 봐? 보죠. 그러니까 훼손의 상태가 적으면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훼손이 많이 돼 있으면 가치가 낮게 평가되죠. 그러면 이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감가를 알아보는 것은 실제 감가 상태를 본다 안 본다? 본다. 바로 이런 개념이야.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바꿔서 가볼게요. 자, 그 우리 하단역에 보니까 그 쌍둥이 건물 있어. 뭐 트윈시티 해가지고 A, B 쌍둥이 건물인데 둘이 분양가가 똑같이 100억이에요. 똑같이 100억. 예. 10년 전에 분양받았어요. 그럼 10년 지났겠네? 맞죠? 그렇죠? 자,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대요. 100억 주고 이 건물 샀잖아요. 그럼 반드시 장부에다가 이 건물을 100억 주고 취득했다라고 써야 돼요. 기업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갖다가 사장이 암기하고 있으면 바로 이제 구속당하는 거죠. 장부에다 근거를 남겨야 돼. 취득할 때 100억 주고 샀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매년 비용 처리를 해가지고 감가상각비만큼 비용 처리해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법에서 이 건물의 수명을 딱 정해주겠대요. 요런 구조 건물은 수명 20년, 요런 구조 50년, 요거 100년 이라고 법에서 수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이 건물은 철골 구조로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건물의 수명은 100년이라고 법에서 정해진 수명대로 해야 된대. 근데 사실은 철골 구조로 만들었는데 대충 만들어서 실제로는 수명이 50년밖에 안 갈 수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수명이 150년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그 수명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법에 있어. 법에.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대로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뿜빠이에서 매년 1억만큼만 비용 처리하래. 근데 작년에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감가상각이 조금밖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올해는 날씨가 안 좋고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건물 소유주가 관리를 잘해서 못해서 많이 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국세청에서 온 천지가 건물인데 이런 개별적인 상태를 어떻게 일일이 다 반영하겠어. 그래서 그냥 입 닥치래요. 닥치고 예, 법에서 이 건물의 수명 100년이야. 너 취득 100억 주고 했다면서 무조건 100분의 1로 까.
무조건 1억이야 라고 하는 게 바로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입니다. 회계 목적의 감가는 누가 알아보는 거냐면 감정평가사가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이 회사 미스김, 경리 미스김이 하는 거예요. 미스김.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100년짜리 법에서 100년이라고 수명 줬잖아요. 근데 10년 지났죠? 그죠? 근데 오늘 아침 불났어. 멸실이 됐어. 실제 건물 사라졌죠? 근데 얘는 실제 상태 봐 안 봐? 실제 상태를 봐 안 봐? 안 봐. 실제 건물은 사라졌지만 장부상에는 건물이 있어 없어? 있어요. 법에서 100년 수명 줬잖아요. 10년 지났죠? 아직도 이 건물은 90년 동안 살아있는 건물이야. 그러면 건물은 실제 건물은 멸실됐다 하더라도 계속 매년마다 비용 처리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얘는 실제 감가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 세금 때문에 장부 정리하려고 하는 게 바로 회계 목적의 감가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있네. 평가사의 관찰을 허용해서 실질적인 감가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관찰상태법, 관찰감가법이라고 해요. 어디 찍어봐. 회계 목적의 감가는 관찰감가법 허용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해. 얘는 실제 상태를 본다 안 본다? 미스김이 그냥 혼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감가 상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사 관찰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근데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평가 목적의 감가, 감가 수정은 있잖아요. 둘이 똑같이 10년 지났어요. 근데 A 건물은 관리를 잘해가지고 이만큼만 훼손됐어. 근데 똑같이 10년 지났지만 B 건물은 관리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감가가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죠. 실제로. 어디? 이런 상황인데 회계 목적의 감가에서는 10년 지났을 때 이 두 건물의 가치가 서로 똑같아 달라. 똑같아. 실제 감가 상태 안 보니까. 근데 평가 목적의 감가는 당연히 실제 상태 보겠어 안 보겠어요? 그러면 감가가 덜 나타난 A가 비싸고 감가가 많이 나타난 B가 더 싸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감가 수정인데 감가 수정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조달원가의 경제적 내용 연수를 반영한다 이런 말이 쓰거든요. 그냥 듣기만 해 그냥. 무슨 말이냐? 건물 분양가격 10년 전 취득가격은 100억이죠. 기업에서는요. 지 임의로 이 금액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취득한 대로 써놔야 돼. 근데 재조달원가는 그게 아니고 10년 전에 건축비가 100억이었는데 10년이 지난 기준 시점에서 건축비가 많이 오를 수 있잖아. 인건비도. 그러면 취득가격은 100억이지만 10년이 지난 기준 시점에서는 건축비, 인건비 오를 수 있으니까 재조달원가는 110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다음 경제적 내용 연수. 자, 이제 이건 시험법이 아닌데 그 세법에서도 안 나오는 건데 실제로 그 세법에 건물의 구조별로 건물의 수명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적식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벽돌로 한 땀 한 땀 싸서 올리는 거 있죠. 그런 건 수명이 20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법정 내용 연수 20년이거든. 근데 건물 건축주가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꼼꼼하게 지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실제 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법정 내용 연수는 무조건 20년인데 얘는 그런 경우에는 40년을 인정해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장부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현실적으로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보겠다 이런 개념 아닐까요? 맞죠? 그러면 어디? 평가 목적의 감가 수정은 평가사 관찰을 허용해 안 해? 하죠. 실제 감가 상태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디 또 찍어봐. 그 건물 관리 노력 여하에 따른 건물의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어디? 건물 관리 노력 여하에 따른 건물 수명 단축 연장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얘는 법에서 100년이라고 줬죠? 10년 지났으면 무조건 남은 기간은 90년이에요. 관리 잘해도 필요 없어요. 그냥 90년이야. 근데 얘는 실제 상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10년이 지났는데 몇 년 지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 몇 년을 더 써먹을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노란색 정도만 알고 가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안 건드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어떻게 뭐 이런 거 좀 더 설명할게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감가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아까 1교시 때 밸류, 프라이스 기억나시죠? 우리 요거 구하려고 하는 거죠?
한 문제 안에서 가치와 가격이 동시에 나오면 그때는 구분하는 거야. 근데 따로따로 용어가 나오면 가치라고 나오든 가격이라고 나오든 똑같은 가치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문제 안에서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이 동시에 등장하면 방금 배웠던 것처럼 회계 목적의 감가는 실제 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평가 목적의 감가는 실제 감가를 고려한다. 라고 구분을 하되 용어가 따로따로 나오면 감가수정이든 감가상각이든 당연히 무슨 목적? 전부 다 평가 목적이다. 그래서 한 문제 안에서 동시에 나올 때만 구분하시고 용어가 따로 나올 때는 그냥 똑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이렇게. 예. 다음 556페이지 556 양가로 3번에 감가 수정 방법이 있는데 얘는 아예 좀 휴식을 했다가 이어서 할게요. 예.